안녕하세요. 유사나 조아름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많이 실패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됐길래, 무엇이 잘못됐길래 내가 계속 실패를 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이어트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막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비만율은 오히려 훨씬 늘고, 우리나라만 해도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 남자 30대에서 50대 남자들 2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나온대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과거의 다이어트는 완전히 실패했다. 과거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흔히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라고 하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러한 다이어트는 사실 우리 몸의 대사와 호르몬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너가 살이 빠지면 건강해져 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원래 이 체중을 조절해주는 자동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포가 원하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서 열량을 잘 태워주고,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고, 순환이 잘 되고, 필요 없는 거 잘 나가고, 그러면 살이 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호르몬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우리 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냥 과잉이 아니라 결핍이다.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양 결핍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세포가 원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몸은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 보내는 신호가 딱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배고프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우리 몸은 배고프다. 비타민 B가 부족해도 우리 몸은 배고프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우리는 널려있는 음식들 중에서 뭔가 빠르게 당을 오를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그 특정 영양소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또 배고프다. 두 번째입니다. 대사 저하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너가 살이 찌는 이유는 너가 과거보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그래. 아니, 얼마나 과거보다 우리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길래, 그쵸? 특히나 아이 낳고 엄마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전문가들도 다행히 이건 틀렸다. 너가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해서 살이 찌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너가 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살이 더 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대사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근력 운동이 부족했을 때도 대사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했을 때, 특히나 자는 동안에는 호르몬이 제일 활성화가 되고 또 몸의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시간 이하를 잤을 때는 그러한 역할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6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한대요. 그리고 영양 부족 또한 대사 저하의 원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몸무게가 아니라 사이즈다. 우리가 과거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에 익숙해졌을 때는 그 체중계의 그런 눈금 있잖아요. 1, 2kg의 변화만으로도 벌벌벌 떨고 이랬습니다. 그쵸? 전문가들이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건강해졌을 때는 우리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체지방보다 더 무겁다라고 해요. 순환이 잘 됐을 때는 체지방이 줄고 어떤 붓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서 과거에 맞지 않았던 옷들이 맞는다든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조금 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몸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체중계보다는 인바디 같은 그런 수치를 조금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독소를 해결하라 라고 해요. 독소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외부 독소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 미세먼지, 그리고 인공감미료,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로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고요. 또 산소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 후에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내부 독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활성산소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과음, 흡연, 과식, 너무너무 과도한 운동, 또 영양 결핍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다섯 번째,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환자혁명의 조원경 박사는 우리가 호르몬을 해결하지 않으면, 호르몬의 역할을 알지 않으면 살을 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을 빼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한 7, 8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서 살을 빼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호르몬 단 한 개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인슐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뭐고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요.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당은 에너지를 내는 그런 영양소모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포도당이 혈관에 남아있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각종 염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눈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망막 손상을 일으키고요. 신장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신부전증, 발 모세혈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족부개사 같은 그런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재빨리 세포로 넣어줘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혼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면요, 바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포도당이 생기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고 난 당은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음식물이 들어오고요.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가 됩니다. 그때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의 문을 열어줘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지방은 언제 쓰일까요? 우리의 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원을 가장 먼저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들어온다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저장된 지방은 언제 쓰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 없을 때, 외부 음식이 없을 때, 이 저장된 지방을 그때서야 소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간헐적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일정 시간 음식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저장된 지방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굶어버리면 우리 몸은 기야 상태다, 비상사태다 라고 인식을 해버린대요. 그러면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는 에너지를 비축해놔야지, 비상식량 절대 쓰지 말아야지. 그 비상식량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을 절대로 태우지 않고 오히려 근육을 써버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근육 손실만 일어나겠죠. 그리고 굶다가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비상식량이다 하고 다시 이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굶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굶다가 막 먹고, 갑자기 굶다가 또 조금 먹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처럼 어떤 실험과 연구 결과 등을 통해서 딱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제한해주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줬을 때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이 높은 정제탄수화물과 같은 밥, 빵,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요, 당이 급격하게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관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빨리 인슐린을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당이 많이 올라서 필요 없는 게 많으니까 지방으로 많이 저장이 되겠죠? 저장을 해줍니다. 인슐린이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당이 또 올라간 속도 그대로 확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이 진폭이, 이 폭이 클수록 우리 몸은 배고프다라고 또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공복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당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인슐린이 나오고 에너지원으로 들어가고 지방으로 저장되고 다시 또 당이 확 떨어지고 또 찾고 떨어지고 또 찾고 떨어지고, 떡볶이 먹으면 케이크 먹고 싶고 케이크 먹으면 또 달달한 커피 먹고 싶고 또 뭔가 매운 거 먹고 싶고, 이런 게 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인슐린이 나와요. 여기서 또 인슐린이 나와요. 여기서 또 인슐린이 나오죠. 여기서 또 인슐린이 나오죠. 인슐린이 계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콧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인슐린이 나오니까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급기야는 인슐린을 거부해버리는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아져. 인슐린이 이렇게 인슐린 많아버리니까는 우리 세포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와도 세포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포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쌓여있던 지방을 쓰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세포는 그렇지가 않대요. 이 인슐린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밖에서 뭔가 포도당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또 문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원이 온다라고 믿으니까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쓸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없으니 세포는 저혈당, 에너지 부족, 배고프죠, 기력은 없죠. 그럼 다시 에너지를 확 올릴 것 같은 당이 높은 음식을 확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우리 몸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남아있는 포도당이 혈관을 떠돌며 각종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불균형과 염증들이 생기면서 더더욱 살이 찔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으면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으면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라. 전문가들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를 수치화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GI 수치라고 하는데요. GI 수치가 70이 넘으면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음식물이 되고요. 이런 음식들을 지속해서 자주 먹었을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GI가 50 이하면 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GI가 낮은 50 이하인 음식을 먹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GI 50 이하의 음식은 천천히 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인슐린도 천천히 생기겠죠. 그래서 에너지로 저장되고 남은 거 지방으로 조금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확 오르지 않는 그런 GI가 낮은 음식이니까요. 당이 오른 속도 그대로 천천히 당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느 정도 포만감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배고프다라는 것도 덜 느끼게 되고 음식을 덜 찾게 되고 이렇게 인슐린이 자주 나오지 않게 되니까 우리 세포는 다시 인슐린에 민감해지고 인슐린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이 5일 정도만 GI가 낮은 음식으로 식생활을 변화시키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확 내려가고 민감도가 확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 확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본다면 이 5가지를 거꾸로 풀어나가다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라고 해요. 영양 과잉이 아니다 결핍이다. 이것은
양질의 영양제 섭취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박용우 박사의 4주 해독 다이어트를 봤을 때는 반드시 종합영양제를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줘라. 태워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종합영양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꽉꽉 들어가 있는 종합영양제를 먹어주면서 기본값을 채워줘라. 대사저해 같은 경우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겠고요.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영양소 결핍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양소를 채워줘야 됩니다. 사이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 체중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인바디와 같은 다른 수치들 그리고 나의 눈바디, 눈으로 나의 몸의 사이즈를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소 해결, 외부로부터 오는 독소는 우선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당분간 인스턴트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혹은 일반식을 당분간 끊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안에 있는 독소는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미 들어온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독소들은 그런 것들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유산균과 식이섬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I 50 이하인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까지 섭취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유산화의 리셋은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비움 플러스 채움은 아름다움이다. 1단계입니다. 식사 대용 파우더인 뉴미를 하루에 3끼 모두 섭취를 해주십니다. 일반식을 쉬시는 거예요. 뉴밀은 GI 지수가 아까 50 이하면 낮은 걸로 들어간다고 했죠? 23밖에 되지 않아요. 영양소는 내가 잘 차린 밥 한 끼보다도 훨씬 더 균형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정량을 물에 타서 먹었을 때 235kcal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235kcal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끼 최소의 칼로리로 지정된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드셨을 때는 우리 몸이 기아 상태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비타민, 메가요법 이 들어갑니다. 정량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기들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비타민들을 이렇게 메가로 섭취를 하셔서 기본값으로 빠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생명 유지에 쓰이고요. 거기에 다 쓰였을 때는 면역에 쓰인다라고 해요. 그 후에는 이제 재생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이 재생이 되는 이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를 점프 스타트, 도약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값을 만들어주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1단계를 마무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살을 본격적으로 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1kg에서 2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보여지고요. 남자들은 보통 3kg에서 4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이 심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도 체중이 올라가거나 살이 찌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5일에서 7일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시는데요. 2단계는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값을 만들어 주신 후에 조금 더 본격적인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뉴미를 2끼를 드시고요. 식사 대용 파우더 2끼를 드시고 한 끼를 건강한 일반식으로 드셔야 돼요. 갑자기 떡볶이 탕수육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 메가요법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때 적당한 운동과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시면 조금 더 부스팅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몸, 사이즈가 될 때까지 지속을 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유지 단계가 돼요. 이렇게 1, 2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비우고 채움 단계로 만들어 주신 후에 그것을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끼 뉴미를 드시고 두 끼 건강한 일반식을 드세요. 그리고 영양제 현명하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3단계는 여러분들이 몸을 살피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나의 몸을 위해 나의 몸에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최대한 즐기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3단계, 2단계, 1단계를 거꾸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2, 3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몸 상태를 인지하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랐고 몸 상태들이 우리 몸의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일주일만 해도 바로바로 몸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졌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이 기본 맥락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리셋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과음을 했거나 굉장히 과식을 한 그 다음 날에는 원데이 비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살이 많이 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2, 3단계를 며칠 동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 1단계 완전한 비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즐기면서 활용하시고 많이 전달하세요.